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2021년 집중진단 제주 신년기획 세 번째 순서. 오늘 주제는 차세대 4.3의 과제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승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주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양조훈입니다. 새해 뵙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강철남 의원입니다. 제주여민회 2030 위원장이면서 사상과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연입니다. 네,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차세대 4.3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좀 문을 열까 합니다. 이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큰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중요한 문제라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1월에 마무리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금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강철남 의원님, 그 오영원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한 41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의 특별법과 다르게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라는 부분하고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이런 명예회복 차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당정청에서 보상 수준의 합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배보상을 하자라고 결정됐고요. 이게 논란이 여러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합의된 수정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또 이 부분도 더 자세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6개월 이원의 연구 용역을 수행해서 지원 방안을 특별히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수용인들이 지금 한 2,53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의 국가에서 1심 해서 일단 직권 재심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되는 부분 두 가지가 큰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조훈 이사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000년 1월에 이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17년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자동 폐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새롭게 이제 특별법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의견과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000년에 4.3 특별법 제정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죠.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법 조문들이 이제 삭제가 됐고요. 결국은 달랑 11개 조문만 남게 돼요. 그래서 4.3 진영의 일부 분들은 이런 엉터리 법률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말자,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4.3 특별법이나마 통과시켰기에 오늘 같은 4.3 이상이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대로 40개 조문이 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배보상과 수용인 재심도 있고 추가 진상조사, 호적정리, 트라우마 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네. 합의된 그런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시간이 확 끌릴 것 같습니다 말이에요. 약간 그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어떻든 법안 통과에 큰 비중을 두어서 조속히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는데 김태현 위원님 그리고 박건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정안의 의미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4.3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한테, 또래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절반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또 개진하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절반 정도는 자기 일상 영역의 일이 아니라고, 이게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3세대한테는 이제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이슈가 오히려 이 4.3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런 실질적이고 좀 제도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4.3에 대한 국가 폭력의 책임성을 보다 인정하고, 그리고 뭐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도민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강철남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배보사항에 대한 조문이 어떤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이라는 조문으로 이렇게 변경 합의되면서 이러한 어떤 지원들이 권리로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좀 시혜적인 지원이라는 색깔이 좀 짙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도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 통과는 시키라는 것이 도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임들은 좀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의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이제 피해 희생자 유족분들이나 도민분들의 어떤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정치력의 요청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그 오영훈 의원의 안이 이렇게 마련될 때 당 차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이게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초 오영훈 의원님께서 법안을 마련할 때 간담회도 했었고 토론회, 공청회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뜻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고요.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유족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금 물론 많이 이렇게 논란되는 부분도 있고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유족의 뜻이 잘 반영돼서 이번 2월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 박 위원장도 이야기해서 위자료 하면은 그 시혜적인 그런 느낌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위자료하고 위로금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위자료를 위로금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위로금은 말대로 법적인 하나의 용어이면서 배상금의 하나로 일종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희생자 에게 위자료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원 판결에도. 네. 그런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이 법은 빨리 통과시키고요. 지금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때 우리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위자료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건 앞으로의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이번 국회 그리고 다가오는 바로 임시회에서 곧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 사업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도민들이 아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4.3의 전국화가 좀 이루어졌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제들도 또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세대 전승과 함께 세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세대 4.3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저희 나이 또래의 어떤 활동가분들이나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항상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네. 좀 외로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음 세대들의 참여나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이 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성분들의 관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제주도민들, 국민들의 관점들이 포함된 상황에서 4.3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 오셨는데 30여 년 활동해 오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4.3은 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 보편적 역사가 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라는 2세, 3세 청년들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4.3 평화재단에서는 2세, 3세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제주도 교육청하고 합심해서 전국 교원 1,000명씩 초빙해서 4.3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전국 교원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4.3 이제 역사 알기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상당한 앞으로 파장을 일으키리라 생각하고요. 또 별도로 뭐 청년들의 4.3 캠프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그 교과서가 4.3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그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뭐 그들이 이제 금방 청년이 되겠지만 이제 차근차근 4.3에 대한 재인식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여성의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제주도를 일궈낸 것은 억척스러운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세대 4.3의 이제 주체가 되는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72년 전 그 4.3 당시에는 사실 청년 지도부가 핵심층이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사회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자리가 또 어떠한지 특히 4.3과 관련한 이런 운동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가 이렇게 4.3과 관련된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뭐 청년, 세대 전승 뭐 이런 주제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금기였던 4.3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거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분들과 네.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기를 끌어냈거든요. 이분들, 청년들, 우리의 선배들, 뭐 우리 이사장님도 당시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열정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 선배들의 뜻과 지금 청년들의 역할이 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이 청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좀 더 고민하고 더 지원해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뭐 72년 전에도 청년들이 주체였고, 뭐 2세대인 분들이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진상 규명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렇다면 3세대인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좀 막막해지긴 해요. 요즘 청년들을 둘러싼 여건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비단 4.3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이제 청년 정책이라든지 뭐 청년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저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뭐 화해와 상생이라는 기치를 말을 해왔는데 3세대인 저희가 이 사실 추상적일 수 있는 이 담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는 좀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논의의 자리들이 혹시 좀 뭐 가보시거나 그런 논의의 자리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뭐 소모임으로 같이 논문을 읽는다거나 책을 읽는 모임들은 좀 있지만 그게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창작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4.3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한다거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경로로 좀 더 가깝게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뭐 4.3에 대해서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이걸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감하는 청년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박건도 위원장님께 작년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4.3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극우 인사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제주 4.3에 대한 왜곡 영상들을 이제 찾고 그것들을 이제 목록화하고 이제 어떤 왜곡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온라인 영상 매체인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상 100개를 찾아서 목록화를 했고요. 왜곡 그 여부의 판단 기준은 4.3 진상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미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왜곡 내용에는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혐오, 그리고 희생자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왜곡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역사적 사실로 합의된 내용을 왜곡하는 것들이 이제 다수였습니다. 당시 조사일을 기준으로 이제 100개 영상의 그 조회수를 합쳐보면 250만 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온라인이라든지 SNS라 이런 거를 자주 접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청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 100개의 영상을 이렇게 다 조사하고 그걸 분석해내고 이렇게 청년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런 활동들을 좀 곳곳에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발견하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도 혹시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대응 방안도 이제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러한 왜곡 영상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4.3 희생자 유족분들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2차적인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고서 자체는 어떤 목록화를 하는 간단한 작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학술 연구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4.3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서의 어떤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동되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요. 먼저 그 4.3 당시 무장 봉기를 일으킨 핵심 멤버 네. 김달삼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이에요. 네. 이덕구가 28. 그들의 어떤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그 청년들의
앞으로 그 4.3 의미를 전승하기 위해서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문제는 이제 4.3을 왜곡하는 것. 이게 뭐냐면 과거의 4.3을 너무 이념적으로만 색칠해 왔거든요. 그리고 금기시하고 은폐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상당히 지금 전환이 되어 있고 또 진실이 상당히 밝혀진 시점인데도 과거의 이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건 매우 이제 안타깝죠. 저는 그 4.3을 제대로 보면 이념을 뛰어넘어서 인본적인 시각으로 4.3을 보여야만이 4.3이 제대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양질의 진실이 지금 어쩌면 어둡고도 음침한 이 악화를 밀어내고 덮어나가는 작업, 이런 작업이 중요한데 저희 우리 재단 같은 데서도 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의 그 예가 지금 그런 그 왜곡된 콘텐츠들을 찾아서 그거를 바로잡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활동이 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밖에 4.3 관련한 다른 청년 활동이 있는지 혹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거를 바라보시는 또 이렇게 입장에서 뭐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 좀 의견 나눠주시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은 이제 지금의 어떤 4.3 문제 해결의 그 역할들은 사실 중장년층에게 좀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로 이제 역할들을 같이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을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4.3을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4.3 문제 해결을 함께 해나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4.3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이들이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다는 판단이신 거죠? 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교육과 어떤 이제 알려주는 네. 이제 사업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뭐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가기엔 아직 좀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어떤? 네, 뭐 저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 정도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뭐 소모임 정도의 개인적 차원들의 노력들인데, 저도 이제 박건도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여태까지는 이제 오히려 저희는 조금 4.3에 있어서 소외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공교육에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이야기를 하는 일이 거의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네. 이제 뭐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4.3에 대한 인식들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좀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의 어떤 대상이 되기보다 뭐 세대 전승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어떤 주체가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배우는 게 많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소외된 세대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개인적으로 저가 청소년 지도사인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주제로 넣는 게 4.3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선배들이 4.3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듯이 우리 청년들도 DNA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그래서 충분히 청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4.3 주간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체계화되고 조금 활성화되고 우리 제도권 내에서 조금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전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4.3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그 4.3에 참여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4.3의 진실을 이제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4.3을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4.3은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 빚어진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4.3을 체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일어난 일만 보거든요. 물론 그 개개인의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 이걸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고래들 싸움에 제주 도민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시각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 청년들이 인식할 때 전승의 어떤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주도만 보지 말고 세계사적인 역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사장님께 말씀 속에는 어쩌면 그 저희가 4.3 세대 전승 과정에서 좀 지켜나가야 될 그리고 더 알려나가야 될 4.3의 가치와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3의 그 저희가 전승해야 될 4.3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른 분 혹시 또 덧붙이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사실 이제 그 거시적인 맥락에서 4.3이 무엇인가 이제 어떤 퍼즐 찾기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4.3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각자 저마다 자기가 놓여있던 위치에서 바라본 4.3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4.3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이제 교육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가는 것과 함께 그것이 결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일이 아니고 어떤 교과서에 나온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어떤 인식들이 같이 가려면 미시적인 접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뭐 내가 만나는 이웃 할머니가 어떤 일을 겪었고 내가 뭐 자주 가는 어떤 곳이 되게 비극적인 뭐 기억들이 배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들이 또 나타나야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이 함께 가야 또 4.3의 뭐 화해와 상생 같은 것들이 더욱 그 네. 활발한 기치를 또 띨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4.3의 가치하면 요새 이제 거의 집약되는 것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더 나아가서 이것이 통일운동으로 이렇게 그 집약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희생과 순환을 당했기에 우리는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안다. 사실은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도 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4.3은 단순한 제주도 사건이 아니라 이 분단과 냉전이 빚은 세계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주도민끼리는 화해하고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더불어서 앞으로 제가 거시적인 시점에서 하나 더 본다면 남과 북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풀리면 4.3은 그 통일운동의 하나로 매우 높게 재평가 됩니다. 그날이 이제 저는 빨리 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세부적인 얘기를 좀 잠깐만 드리면 이 4.3 사업이 추념식이라든지 추념사업, 기념사업하고 문화예술 사업하고 이렇게 진상조사 같은 연구사업 이렇게 좀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면 여기에 청년들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곳곳에 역할이 많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추념사업이 뭐 4.3 제대나 유축회 중심으로 돼 있고 연구사업도 뭐 특정한 연구소 중심으로 돼 있고 청년들이 문화예술 쪽에 약간 국한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역할이 다 청년들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연구 부분도 청년 새로운 감각으로 연구자들이 나와야 되고 추념사업이나 기념사업도
청년들의 감각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활용하는 이런 식의 시도, 요게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뭐 가치까지, 4.3의 가치까지 승화시키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고요.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4.3의 그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전승, 그리고 그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미시적인 우리 생활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대돼서 논의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차세대 사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부분이 여성과 여성의 역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4.3의 다양한 분야의 그 성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좀 어땠는지, 지금 말씀으로는 좀 약했다, 이런 부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뭐 여태까지 이제 4.3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에 아무래도 이제 증언 체록,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라는 큰 운동성 안에서 그 오다 보니까 뭐 증언 체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사들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뭐 젠더적 접근이라든지 미시적인 접근은 좀 부족했던 것이 저희가 지금 느끼는 바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조사들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뭐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다시 조사해야 되는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여태까지 이제 그런 여성적인 접근, 여성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4.3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이제 그 관점에서 출발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4.3 당시 희생자 가운데 사실상 그 여성분들의 희생도 굉장히 많이 컸는데 뭐 직접적인 희생자 수치로도 20% 이상이 여성분들이 희생이 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사실 여성의 피해는 이렇게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주 4.3 관련해서 여성의 역할, 여성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다른 분들도. 제가 예. 그 4.3을 조사를 하면서 그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 억척스러움, 어쩌면 또 생존을 위한 그 투쟁,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몸에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토벌대가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아주 강력한 초토화 작전을 벌여요. 그럼에도 4.3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듬해 49년 4월에 새로운 사령관 유재영 대령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양반이 문제를 인식하고 처음으로 선무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삐라를 만들어서 한라산에 있는 동포 여러분 하산하면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삐라를 부려요. 그래서 49년 4월, 5월 두 달 어간에 한라산에서 무려 8,000명이 내려와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8,000명 속에 51%가 여성이에요. 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초토화 작전은 한겨울, 추운 겨울이에요. 한라산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들은 토벌대의 어떤 그 토끼몰이 하는 그런 작전에 쫓겨서 잡히면 죽었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한라산 정상 쪽으로 향해서 도망을 갔죠. 그런 어떤 그 악순환 속에서도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쌀 한 톨, 변변한 의복 하나 없는, 어쩌면 몸뚱이 하나만 갖고, 그런 어렵게 생존한 제주 여성들이 결국은 폐허가 된 제주도를 일구어냈고, 또 어미닭이 또 병아리를 품듯이 자녀들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이런 어떤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제주도 공동체가 이렇게 일구어졌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 여성은 4.3에 있어도 주변부의 어떤 구성인이 아니라 제주 역사의 주역이다, 이런 인식 아래 이 4.3과 여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런 인식이 참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조명된 바가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우리의 역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남성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4.3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뭐 항쟁이라고도 하고 뭐 폭동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항쟁과 폭동 어디에도 그 여성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4.3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역사를 써나가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그 여성분들도 4.3 당시에 어떤 상당히 억척스러운 부분들과 이렇게 노력해서 삶을 살아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인정, 어떤 남성들의 시각에서의 인정을 넘어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 성평등한 사회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역사의 주역, 제주 역사의 주역이라는 표현에 아주 크게 동의를 하고요.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일단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상보고서, 추가 진상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기회에 섬세한 여성이 연구자를 통한 식의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여성을 통해서 4.3의 가치를 보는 이런 부분까지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의미를 둬서 4.3을 연구하고 이게 추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 김태현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활동이 아마 시작이 됐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4.3을 겪어오신 여성들의 구술 체록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이제 출발해서 4.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들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그 여쭤보고 다니는 일들을 좀 3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제가 조금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그 4.3 당시에 희생자라고 표현되는 수치가 남성의 피해자가 이제 80%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단지 그러면 여성이 20%고 남성은 80%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제 아까 양조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폐허가 된 제주 사회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뭐든 해야만 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제주 사회의 어떤 가부장 중심의 문화까지 겹치면서 뭐 아들이 없으면 집안에서 성원권이 없다든지 뭐 소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라도 이제 조금각시로 살아야 됐던 어떤 역사들도 있고 이런 저런 관점들이 이제 맞물려서 할머니들의 어떤 생애를 또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4.3을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4.3이라는 자기장 안에서 어떤 생애를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그 생애사로 이제 체록하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팀이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 크게 세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을의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마을 팀이 있고요. 한 팀은 이제 그 3명의 삶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하는 3.3 팀이 있고 제가 지난해 활동했던 팀은 이제 4.3을 겪은 직접 체험 세대가 후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직접 체험 세대인 어머니 혹은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다니는 이제 직후팀이라고 해서 이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뭐 따님이나 며느리 혹은 이제 손녀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세대가 같이 만나서 네네, 세대가 이야기를 같이 하는 만나서 이제 하고 있는 네.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그 가운데서도 사실 저는 3세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30여 분의 할머니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희가 좀 더 힘을 얻고 오는 때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활동이 우리 제주 청년이 진정한 활동이고 진정한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나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또 잘 되도록 지원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네. 과거에 이제 4.3을 취재하면서 할머니의 어떤 인상이 강렬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4.3 취재 반장이 돼서 19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에 이제 취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보면 할아버지들은 뭐 대충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면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결사반대하는 거야. 왜 그럴까? 가족들에 또 얽혀서 뭔가 문제가 될까 해서 가족을 지키는 몸부림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8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광주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그때 국회에서 하면서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말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5.18이 나왔는데, 우리가 경험한 거에 비하면 저거는 게임도 안 된다, 저건 사건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저 하나 놀라운 것은 할머니들의 기억의 기억. 저는 아마도 그게 그 글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 머릿속에 다 기억한 거 아닌가. 할아버지가 누구네 암흑에 그때 죽은 날이 며칠이다 하면 할머니가 그건 아니다고. 네네. 그 집의 제삿날이 몇 월 며칠이다고. 네.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잡는 그 기억력, 그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5.18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저희가 이런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주 4.3과 관련해서 이 여성들의 경험이 좀 더 잘 조명이 되고, 그리고 역사를 함께 쓰는 주체로서 이 여성들을 위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어로 곱가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4.3의 남성의 역사, 여성의 역사 이렇게 곱가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4.3에 있어서 여성이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막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여성 연구자가 해야 될 일, 혹은 여성 시민단체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또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여성주의적 시각이자 이제 젠더적 관점에서 4.3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단지 뭐 여성만의 문제,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 적지 않은 양의 조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차츰차츰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또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이제 뭐 그 청년들이 나서야 되는 일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저희 위원회는 이제 사실 별칭이 이제 100년간의 만남이라고 해서 20대 여성부터 그 100살이 넘은 할머니까지 만나는 그 굉장히 한 세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주로 만난 할머니는 이제 70대부터 100세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 한 세기적 만남이라고 하는 게 4.3의 자기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왔고 제주 사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가늠해 보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여성이 주체 이 입장에서 4.3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이런 얘기가 그 여성의 눈으로 또는 여성의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삶을 얘기하고 연구가 되고, 이런 게 세대의 확장 또는 4.3의 확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거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확장된 4.3을 우리가 전승해 나가는 것, 그 과제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3과 4.3 정신을 지금 말씀 나눴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좀 구현이 될까, 4.3의 일상화 이런 것이 어떻게 좀 가능할지 그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4.3 이후에 이제 7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어떤 국가 폭력, 뭐 넓게는 이제 일상 속의 폭력이라든지 차별, 뭐 그런 억압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그러한 일상 속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사장님. 아까 그 여성에 대한 조사 중에 그 4.3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성의 그 성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당사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어떤 예민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과제를 삼고 조사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숙제일 수도 있고요.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4.3은 제주도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예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0세기 100년 동안 이뤄졌던 세계 100대 사건 중에 하나로 제주 4.3을 꼽았어요. 그만큼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4.3이 왜 세계적인 사건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할 때 비로소 4.3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를 알고 현재의 과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이제 4.3 전승 작업 그 매우 중요한데 그 전제는 4.3의 진실을 바로 아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한다. 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3은 70년 전의 가슴 아픈 사건만이 아니라 자주와 독립, 평화의 정신임을 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소식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년기획 마지막 편으로 시민 참여와 정치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